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시작을 했던 그 원주 왕비고장 4명의 그 왕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공성왕후, 즉 이 광해군의 모후가 되는 공성왕후와 그 다음에 인목대비, 영창대군의 모후가 되는 인목대비와 관련된, 특히 원주 지역과의 관련성,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명 중에 또 나머지 2명, 즉 제16대 그 조선시대 제16대 임금인 인조의 정비이자 17대 효종의 모후가 되는 인율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율왕후는 이 원주 지역에서는 소위 그 집안이 청주한씨인데, 청주한씨, 이 조선시대의 그 단일 성씨로는 청주한씨가 왕비가 제일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 청주한씨가 원주에서는 그 소위 삼정승 6판서를 냈다라고 두루 그 배출할 만큼 대표적인 어떤 사족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주한씨라고 했는데 이 원주에서는 예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노림한씨라고 했습니다. 노림한씨. 청주한씨지만 이 원주의 노림리에 주로 모여 살았다 해서 이 노림한씨라고 얘기를 했고, 이 노림리의 그 불원면 노림리인데, 이 노림리에 이 살고 있는 청주한씨들은 지금도 일종의 그 세거지를 이루어 가지고 한 30여 호가 그 일대에 현재까지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청주한씨인 인율왕후의 아버지는 당시에 한준겸이라고 그 원주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주 목사를 하고 있을 때에 원주시 인동에서 그 태어났고, 그래서 그 인동이라고 하는 지명도 나중에 그 인율왕후가 시호를 받았던 인율왕후를 따가지고 인동이라고, 어지린자 인동이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근데 그러면 노림리는 뭐냐? 인동에서 태어난 건 거기서 태어났지만 원래 본향, 그 집안이 모여 살던 곳은 그걸 이제 본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본향은 노림리가 되겠다. 그 노림리에 가면 지금은 그 흔적이 거의 없고 주춧돌이나 기와장 파편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 거기에 99칸짜리 대갓집이 있었어요. 그 터가 지금은 밭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만, 노림리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조선시대에 그 99칸짜리가 이제 대표적인 대갓집의 상징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대갓집은 강원도에 4채가 있었습니다. 4채. 4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군데가 원주에 있고 1군데가 강릉에 있습니다. 그 강릉에 있는 건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어떤 원형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 강릉에 있는 선교장입니다. 선교장은 아시다시피 무려 지금도 128칸으로 이렇게 유지를 돼 있고, 원형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대갓집 중에 잘 보존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3채는 전부 원주에 있었거든요. 원주에 있었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인목대비의 친정집, 그 친정집이 99칸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노림한신에 사실은 그 큰아버지 집인데 큰아버지네 집인데 그 큰아버지가 한백겸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조선시대의 사실상 뭐라 그럴까 실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그리고 유명한 지리서를 쓴 동국지리지의 그 저자로서 그 실학의 어떤 선구자라고 하는 한백겸의 집터가 되는데 거기가 그 이 99칸이었고 나머지 한 칸은 이 지금 그 일부 그이 뭐랄까 이 집이 남아 있지만 그 이 단구동에 원주 단구동에 홍판서댁이라고 하는 곳이 이 99칸짜리 집이었고 그것이 이 강원도를 대표하던 이 대갓집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이 인현왕후의 집안을 아까 노림한씨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노림한씨라고 했는데 이 노림이라고 하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지리지를 쓴 한백겸 큰아버지가 되겠는데 이 한백겸이 그 중국에 갔다가 이 노나라 느티나무를 묘목을 가져왔겠죠. 그걸 가져와서 그 일대에 퍼뜨려 가지고 지금 그 일대에 가면은 느티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을 이름을 노숲, 그러니까 노나라 느티나무의 숲, 노숲 또는 숲마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 인현왕후는 그 인현왕후의 그 이 뭐라 그럴까 이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인현왕후의 시할아버지가 선조 아니겠습니까? 선조의 그 이 선조가 그 특히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인조가 능양군이었는데 그 능양군 손자를 굉장히 총애했다고 그래요. 귀여워했다고. 그래서 이 비를 드릴 때에도 그때는 이제 뭐 그 저기 일종의 뭐랄까 왕자비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손자 며느리를 드릴 때도 그 이 선조가 직접 봤다고 해요. 직접. 그 정도로다가 그 능양군의 배필이니까 굉장히 그 저기 귀여워했다랬는데 여기에서 그 선조가 이 인현왕후를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 관상을 아마 잘 봤나 보죠. 선조가 볼 때에 관상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그 야담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이 아시다시피 이 1623년에 광해군을 내쫓고 인현왕후가 그 인조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인현왕후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 저기 외유 내강형 이 겉으로는 굉장히 유하고 속으로는 굉장히 강했던 여인이라고 그래요. 해서 이 1623년에 인조반정이 성공해서 이제 정식으로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됐을 때에 몇 가지 일화들이 그 여러 가지 기록에 전하고 하는데 이 거사가 있던 날, 그러니까 그 이 저 인조 반정이 일어나던 날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굉장히 겁이 났을 거 아니야. 인조가 이게 잡히면 뭐 완전히 뭐 반역인데 뭐 차명이 되는 거지. 이게 쭈삣쭈삣하니까 시쳇말로 거기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심지어 뭐 갑옷까지 입혀주고 할 정도로다가 아주 강인한 면을 보였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 왕비가 되고 나서는 이 자식들한테 그 이 세상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덕과 의리다. 그러니까 덕과 의리를
지키고 니들이 왕자라고 그 자식들은 이제 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자라고 시쳇말로 가볍게 굴지 마라. 처신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남편인 인조한테도 이 사육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왕비가 되고 나서는 주변을 아주 잘 챙겼다고 해요. 심지어 일화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이궁익의 연료실 기술에 정언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내에 보향이라고 하는 어떤 궁녀가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누구였어요? 광해군이었잖아요. 광해군이 그렇게 쫓겨난 거를 굉장히 애통해가지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어떤 다른 궁녀가 요즘 말로 꼬질릅니다. 가서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선 인효나무가 어떻게 했는지 하는 내용을 잠깐 이경익의 연료실 기술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들어보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양이라는 궁녀가 옛 임금 광해를 잊지 못해 때때로 슬피우니 다른 궁녀 하나가 이를 고자질하였다. 왕후께서 의리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보양을 불러 이르기를 국가의 흥망은 무상한 것이다. 임금께서 하늘의 힘으로 오늘 보위에 있으나 훗날 광해처럼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 마음이 이러하니 내 아들들을 보육할 만하다 라고 하며 보모 상공에게 명하고 후추 한 말을 내려주었다. 밀고한 상공에게는 종아리를 때리며 오늘날 너의 행동을 보니 다른 날의 마음을 알겠다고 꾸짖었다. 보양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효나무가 자식을 6번째까지 낳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인조와의 사이에 금슬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6번째 자식을 생산을 하다가 이 6번째 낳은 아들이 왕자가 출산 직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인효나무는 43살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임금도 그렇지만 왕비도 시호를 내리지요. 시호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망자에 대한 이름이라고 칭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호를 내린 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인데 이 원래 당초의 시호는 이 인연이 아니었어요. 이 인조가 직접 시호를 선호했던 것은 이 명언이었습니다. 명언. 밝을 명자. 아주 지혜롭고 모범적이다. 헌법할 때 헌자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때의 관원들이 시호를 내리는 관원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거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감히 임금의 말인데도 그거를 거절을 해요. 그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대사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를 썼던 대사원 김상원입니다. 김상원이가 결국은 안 됩니다. 이거는 담당자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해가지고 명언을 빼뜨리고 그 다음에 붙인 시호가 이게 인연입니다.
그만큼 이 시호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정한 것이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시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시호가 죽은 자에게 붙이는 칭호 내지는 이름인 시호가 처음으로 그 만들어진 것은 중국에서인데 중국 주나라 때예요. 주나라 때 28자로 28자를 놓고 그 중에 뽑는 거예요. 2자 정도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28자를 그 시작으로 해서 그 이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이게 194자로 되어 있습니다. 194자. 이게 좀 늘렸죠. 왜? 그 폭이 넓어야 뭐 그 중에서 좋은 글자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놓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것이 세종 때 가지고 세종 때 가서 야 이것도 시호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107자를 보태요. 여기다가 더해버려요. 더 늘려요. 그래가지고 총 그 이후로는 시호를 선택할 수 있는 자는 101자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호를 선택하는데 수많은 인물들한테 시호를 주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충무공 이순신 충무라고 이렇게 시호를 봤는데 이 무인들 경우는 문인들보다 더 시호 선택의 글자 폭이 적어요. 아무래도 문인 쪽에 유리한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인들은 상대적으로 선택폭이 좁아서 이 충무공 이순신 우리가 충무공 하면 이순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충무라고 하는 시호를 받은 사람들은 꽤 여럿입니다. 이순신만 있는 게 아니야. 이순신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그 충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던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 사람은 고려 때의 채필달이라고 하는 그 이 강릉채 씨의 시조라고 하는 채필달이가 호가 충무였고 그 다음에 후금을 정벌할 때에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결국은 그 광해군 때 그 명나라 압력에 의해서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벌을 해가지고 가서 아주 용맹히 싸우다가 죽었던 김응하 장군이라고 있어요. 철원 사람인데 철원분인데 그분의 사당이라든지 흔적은 지금 천원에 가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호도 충무였어요. 그래서 충무공은 또 중국에서도 이 충무공이라고 하는 그 시호를 쓴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 있잖아요. 제갈량 시호가 충무입니다. 충무. 그 다음에 그 송나라 때의 악비라고 하는 소위 중국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 악비도 충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 때 충무라고 하는 시호를 받은 사람은 3사람이고 고려 때 조선 시대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충무라고 하는 시호를 받은 사람은 12명이에요. 총. 이렇게 이 충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왜 이 충무가 많은가? 충자, 무자, 즉 무로서 충성을 다했다 이런 뜻이니까 당시의 무인들, 장군들로서는 아주 영예로운 시호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인여랑우가 결국은 1636년이면은 그 해가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해죠.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그 인조가 결국은 남한사정으로 들어갔다가 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청나라의 그 홍타이지한테 저기 서울 송파 거기서 삼전도에서 그 309호 두레라고 하는 아주 굴욕적인 항복식을 하고서는 결국은 일종의 완전 그 장악하에 청나라의 장악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유라무는 그 꼴을 못 보고 죽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6번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일찍 죽는 바람에 바로 죽는 바람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43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안 보고 준 것은 다행일지 모르겠으나 그 한편에서는 역사적인 가정이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나중에 아시다시피 이 청나라의 인질로 갔던 그 소현세자가 돌아오고 나서 소위 그 독살설이 나오죠. 죽었다 독살됐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인유라무가 그 엄정함과 또 포용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이 인유라무가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왕위 계승자인 첫 맏아들 그 소현세자를 죽게끔 만들어 놨겠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인유라무가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소현세자에 의해서, 소현세자는 상당히 그 당시에 이 뭐라 그럴까요? 개혁적이고 개방적이고 이 포용적이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현세자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이 돼서 보다 나은 그 한 단계 진보한 조선 사회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 인유라무가 그 인유라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조선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걸 따져보면 한 215년 정도 되니까 조선 시대의 거의 반이 이 인유라무 핏줄에 의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영조 때 가가지고 조선 영조 때 가서 이 영조가 인유라무 자기 할머니죠, 그러니까 선대 할머니를 그 기리는 인유라무 탄생집이라고 하는 그 비를 내려요. 비를 내리는데 그것이 인동에 있다가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 6.25 때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은 흔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기를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참 여기서 묘한 일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세 분을 얘기했죠. 첫 번째 공성왕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목대비, 그 다음에 인유라무. 근데 이 세 분이 전부 언제 때 인물들이냐? 조선 중기예요. 그렇죠? 조선 중기. 이게 다 선조, 그 다음에 광해군, 그 다음에 그 인조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묘하게도 조선 중기의 궁중사가 이 원주라고 하는 그 강원도 일개 지역에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몰켜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인가 이 원주의 왕기가 서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남사고라고 하는 예언가의 얘기를 끌어들여서 빗대가지고
그 이 원주의 왕기가 서려 있다라고 하는 남사고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후로도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산 허균이가 교산 허균의 홍길동 전쓴 교산 허균의 자기 어머니가 강릉 김씨인데 그 강릉 김씨의 묘가 강릉 김씨가 죽고 강릉 김씨의 묘가 어디 있었느냐? 원주에 있었어요. 원주 불원면 송곡리에 있었어. 그리고 그 이 교산 허균의 첫 번째 부인이 이 안동 김씨인데 그 안동 김씨의 묘도 그 선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론컨대 이 교산 허균이네 거기 양천어 씨인데 교산 허균이네 그 이 선영이 원주 송곡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대단히 사실에 가까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조선 왕실의 마지막 안주인이었던 이 순원 황기비, 우리가 보통 사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엉기비 또는 엄상궁 얘기를 한번 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상궁이 살던 곳은 지금 문망입니다. 문망. 엄상궁은 누군지 아시죠? 엄상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일본인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그 사륙을 당했던 도륙을 당했던 명성황후 또는 뭐 민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명성황후의 시위상궁으로 있다가 고종의 그 승근을 입어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발단이 돼서 궁에서 쫓겨났다가 1895년인가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낭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그 해에 고종의 부름을 받고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이듬해 1896년 그 유명한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산으로 도피를 한 거죠. 아관 파천 때의 그 주역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엉기비입니다. 그 엄상궁 또는 엉기비 뭐 이름도 많아요. 이런 인물인데 이분이 살던 곳이 그 원주의 그 문막읍의 궁촌리라고 하는데 궁촌리 지금도 있습니다. 궁촌리. 이 시골 이름 중에 궁촌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궐 궁자인데 그래서 여기를 궁말이라고도 그랬어요. 궁말. 궁마을 이런 뜻이니까 궁말. 근데 이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궁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이 문막의 궁촌이고 또 하나는 저기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에 거기가 근덕면인가? 근덕면에 그 궁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행정구역상. 그건 왜 궁촌일까요? 이 궁은 왕궁과 관련이 돼야 이 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궁은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공양왕, 고려의 제일 마지막 공양왕이 마지막으로 가 있다가 살해를 당해서 지금 공양왕이 거기 있는데 그 공양왕이 살던 곳, 그러니까 임금이 와서 살았으니까 거기도 궁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군데의 궁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엄상궁, 엉기비 엉기비는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이고 어려서 그 생각시로다가
어려서 생각시로 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시위상공으로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을미사변 이후에 다시 고종의 부름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 여기가 들어가서 그냥 있었으면 별로 그렇게 뭐 돋보이지 않았을 텐데 1896년에 아간파천 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하고 같이 지내다가 44살 됐을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바로 그 조선 왕조의 제일 마지막 황태자라고 하는 영친왕입니다. 영친왕. 영친왕. 근데 아시다시피 영친왕이 나중에 일본으로 끌려가죠. 유학을 명목으로 해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맞는데 이 엉기비가 죽은 것도 일본 측에서는 그 당시에 일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티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그 스토리에 의하면은 이 영친왕이 끌려가가지고 군사교육을 받는데 그 군사교육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땀에 절고 말이지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이 고생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봤다고 해요. 동영상을. 그때는 뭐 동영상 필름이라나 뭐라나 하여튼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 급사를 했다. 그 먹던 뭐 심지어 뭐 그걸 떡을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체해가지고 급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상 엉기비 엄상궁이 그 명성황후 죽고 난 다음에 궁으로 들어가서 그 고종을 옆에서 모시다 보니까 사실상 퍼스트레이디가 된 거 아닙니까? 왕비는 없는 상태에서 퍼스트레이디가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포부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펼쳤어요. 그 대표적인 뭐 구율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 때 뭐 구율 활동을 벌인다든지 사회 사업을 한다든지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대표적인 족적은 이 근대 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독립의 어떤 운동에 또는 그 국민들의 에너지를 좀 뭐 이렇게 결집을 하고 말이지 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의 사실상 엉기비가 설립했다고 그럴까? 한 학교가 지금의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그 당시에는 이걸 명신여학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신이 되죠. 숙명의 전신. 그 다음에 진명여학교. 이거를 사실상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양정 의숙을 후원을 해가지고 정상화 시키기도 했고 해서 하고 또 자기가 세운 명신이라든지 또는 진명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무상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상교육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해서 양정이라든지 또는 명신 또는 진명여학교 이런 데들이 오늘날에도 뭐라 그럴까 온의 학교라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내부적인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끈끈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칭의 문제인데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엄상궁, 엉기비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정식 존호는
이 엄상궁의 엉기비의 정식 조로는 순원 황기비입니다. 순원 황기비. 왜냐하면 당시가 그 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까요. 이 순원 황기비의 이 조노를 정일품이에요. 이게 가장 후궁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갔던 건데 일각에서는 뭐 이게 계비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고중의 계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식으로다가 왕비로서 이호받았을 때 계비라고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고 이 황기비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순원 황기비의 이 존호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붙일 것이냐.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겠어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때의 의정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고 있었던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용익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국 당나라에 양귀비가 있듯이 양귀비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 엉기비로 했으면 좋겠다. 양귀비 엉기비 이 소리를 해가지고 아주 파란을 일으켜서 이 이용익은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를 사실상 설립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기가 그 귀함을 결국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때는 이 순원 황기비가 왕비의 그 반열에까지 올라와서 검토가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평민 출신의 한계, 평민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를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순원 황기비에 대한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못생긴 엉기비 이런 말도 있고 또는 우리가 왜 좀 외모가 뛰어난 사람 얼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얼짱이 아니라 얼꽝 그 엉기비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좀 뭐랄까 이 왕실의 여인치고는 박색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그때는 그런 인물이 맥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황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황현이 쓴 대표적인 책, 그 매천야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엄씨의 외모가 민우, 즉 명성황후를 얘기하는데 민우를 닮았고 권모와 지략도 비슷했으며 중국어에 능통한 데다 노래를 잘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그 재능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경호실장, 실질적으로 왕실의 그 경호실장을 맡고 있었던 정환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순원 엉기비의 외모에 대해서 선녀가 하강한 듯하여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미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선녀가 하강한 듯하여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다. 그러면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시각으로 그 얼꽝이니 또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못생긴 엄상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고 이 순원 황기비는 1900 아까 영친왕이 군사훈련하는 거를 보고서는 급사를 했다는데 1911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에 58세로다가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고 지금 그러면
아까 문막 궁촌이라 했는데 궁촌리에 가면 자취가 있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은 저는 뭐 수차례 거기 인문학 탐방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장을 하던 어떤 이장집, 전 이장집에 들어가면 이 아주 진귀한 못 보던 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돌덩어리가 이게 뭐냐면은 승하마석이에요. 왜? 그 엉기비가 있었던 곳을 한때 잘 나갈 때 경운궁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운궁. 이 경운궁이다 보니까 엉기비가 직접 엄상궁이 오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상궁이 있었고 그 상궁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말을 타고 오고 가고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말이 아니라 가마를 타기도 했을 테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말이 이렇게 오면은 말 타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옆에 대고서는 여기를 올라가서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말에 타고 또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고 하는 승하마석이 아주 진귀한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은 그 집이 다 파손이 됐을 때에 허물어졌을 때에 나왔던 건축 부재들, 뭐 기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주춧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밭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자취를 살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살던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 살던 그 어르신들 말에 의하면 그 일대에 경궁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럴 때에는 그 지역이 차단이 됐답니다. 지금은 뭐 그쪽으로다가 도로가 관통돼 있고 그랬지만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마치 옛날 사만 시대에 그 소도 지역을 선포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원주 읍내에서 누가 이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쪽으로 튀면은 그리 들어가면은 결국은 범죄인도 잡지 못할 정도로 거기가 상당히 성역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전언 옛 어르신들에 의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끝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4명의 왕비들과 관련해서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원주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비가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한 3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풍수지리적인 아까 그 남사고 얘기도 했지만 풍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이 지리적인 관점, 이 풍수 지리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우선 풍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여기가 명당터다. 특히 여인네들한테 해서 이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인여랑우의 본향이라고 하는 노림리 거기에 가면 지금도 풍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는데 종종 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가 그 일대가 이 옥녀 세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옥묘세 발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쪽의 풍수적인 이 모습이 평가가 옥녀세발이에요. 옥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은 머리털 발자거든요. 머리털은 세수한다 할 셋째. 그 귀한 여인이 긴 머리를 감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만큼 여인들한테는 아주 명당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또는 뭐 지리적인 측면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인문적인 측면도 얘기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흥원창이라고 하는 옛날 그 조창이 있었습니다. 조창은 조세창고예요. 조창이 있어가지고 이 강원도의 상당 지역에 세곡들이 여기에 다 몰려들어요. 몰려들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굉장히 번잡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이 정보가 교류가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정보 교환이 많이 되니까 이 흥원창의 역할로 인해서 그 지역 마을의 사정 또 누구네 집에 말이지 뭐 규수가 있는데 뭐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쪽의 풍광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요즘도 뭐 제가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별장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도 이 고관대작들의 그 별서라 그랬어요. 그때는 별서가 이쪽 일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풍광이 워낙 뛰어나니까. 사실 흥원창 그 앞에를 은성포라고 하는데 은색 그 달빛이 쏟아질 때 가장 아름다운 포구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절경이에요. 특히나 낙조 때에. 그러다 보니까 풍광이 워낙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에서 고관대작들이 그 휴가 때나 이런 때 옛날 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3박 4일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몇 달씩만 오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많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 사정에 대해서 이만큼 알겠죠? 네 집에 노리만 씨네 집에 말이야 누구 교수가 있는데 그 아주 인품이 좋고 괜찮대. 그러면 이 고관대작들이니까 조정에 올라가서 그 어떤 얘기가 나올 때 내가 그 원주에 말이지 거기 가서 살아봤는데 누구네 집이 괜찮다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떠돈다. 그렇죠? 떠돌게 되고 그런 역할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짚을 거는 여주와의 관련성이 여주 지역. 왜? 그 바로 옆 지역이 여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에 영민씨, 소위 여주를 본관하는 영민씨가 명성황후를 포함해서 그 왕비가 넷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주 지역에서 배출한 여인네들 사이에서 바로 인근 지역인 원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교류가 활발했을 거야.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여주를 통해서도 왕실에 들어가 있는 여주 지역 출신의 여인들에 의해서도 인근 원주 지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니 뭐니 해도 제가 감히 얘기를 하기를 아무리 풍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왕실의 여인이 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인품, 품성, 그 다음에 재능 이런 것들이 겸비되어 있어야지 아무리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그 원주 지역에 그만한 인물들이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던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그 맹자가 그 말하기를 천시불여지리,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맹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천시, 하늘의 때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어떤 도움, 하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땅에 이로운 점만 못하고 땅의 이점만 못하고 하늘보다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불여 받지 않다 그런 뜻이니까 하늘의 때라고 해도 땅의 이점만 못하고 지리 또 그 땅의 이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인화, 사람의 조화로움, 즉 이 사람의 어떤 그 인품, 성품, 그 이 탤런트, 재능 이런 것만 못하다. 결론은 뭐냐? 아무리 하늘과 땅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다. 즉 인간이 그만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원주에서 많은 왕비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도 땅도 아닌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제 말씀을 이 강원도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 말씀을 들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